제가 여태까지 계속 왔었던 법지문을 완성하는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1월, 2월에 한 반 정도 시간이 좀 쉬고 있고 한동안 또 이제 못 본단 말이에요. 법지문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논리학 나올 거예요. 언어 논리학. 그것도 한 2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3월까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법에 못 보니까 법지문을 조금 보고 혹시라도 이제 3월에 나온다면 조금 반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연도가 이제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처음에 우리 방충망 문제였고 두 번째가 이제 채권 채무 문제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점유계정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는 사실 똑같은데 내용이 수능이 참 이런 것들을 좋아해. 조금 난해. 제목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천천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죠. 첫 번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페이지죠.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처음에 질문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일까? 즉 사용이 주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얼른 들어오세요. 즉 사용을 한다라는 게 이 주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라는 거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합니다. 계속 하시면서 알겠지만 언제나 점유 같은 것들은 좀 잡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점유가 뭐였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다. 야다르고 어다라는 거라서 이것만 좀 잡아주고 가고요. 이에 비해 자 이제 앞으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점유와 이 뒤쪽에서 나오는 이 소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가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는 거죠. 즉 요약을 하자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권리라는 뉘앙스가 조금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지배 상태라는 건 뭐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권리라는 거는 뭐야? 권리.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야? 권리가 있다라는 거다.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 항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불릴 수는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같을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이 전제 조건을 깔아주는 게 이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뉘앙스를 느끼면서 읽으셨으면 정말 좋아. 그래서 점유와 소유는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뭐 할 수도 있고요. 소유할 수도 있고요.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다? 소유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어 가볼까요?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거슬려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이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일부러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벌써 느낌이 와야죠. 이 물리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뭐예요? 직접 점유라는 키워드를 뻘궈주고 있고요. 이에 비해 또 뉘앙스가 나왔죠.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말을 바꿔줍니다.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기는 하지만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너 그거 나한테 돌려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야? 내가 뭐예요? 추상적 이 이미지가 잡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없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간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나눠주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차별성을 두겠다라는 얘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죠. 이제 반환 청구권에 이 청구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 기출을 쌓아가면서 벌써 세 번째나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구하는 느낌이 다른 것뿐이지.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거 다시 내라. 그죠? 그런 뉘앙스가 다른 것뿐이지. 여기서는 이제 다르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제일 거슬려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모두라는 단어였죠. 일부러 주는 이유가 항상 있다. 문제가 이것도 충분히 나왔었어요. 모두. 이 헐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모두 점유.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글은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항상 호흡을 조절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갈 때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랑 이거는 모두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 어떻게 내면 돼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모두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게 이 도가 되게 거슬려야 되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다라는 건 이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문제를 그렇게 내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한다라는 거죠. 이 공시가 뭐예요? 공적으로 인정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건물도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어떻게 증명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미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시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6.25 때라든지 일제감정기라든지 땅이나 집이 우리 때는 법률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으니까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여기서 10년, 10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길동인의 땅이라는 걸 이 마을 사람 누구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그냥 흘러갔던 것들을 일제감정기 때 이제 법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을 가서 원인 거기 서적들 보니까 공시가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거. 그래서 그 나쁜 일본 놈들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야지 땅, 이거 내 땅 이러면서 거기다 이름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았지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걸 뭐하는 순간? 공시하는 순간 걔네들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시란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건 중에서 자 벌써 이미지 나와야 돼요.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됩니다. 자 중에서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뭐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뭐라고 쓰는 거야? 대부분의 물건. 그리고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이렇게 퉁치지 말고 예시까지도 조금 같이 묶어줘야겠죠? 피아노, 금반지, 가방. 피아노, 금반지, 가방. 왜냐면 예시를 이걸로 쓸 거니까. 그죠? 실제로. 애들은 점유에 의해서 이거 일단 어떤 뉘앙스였어요?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다라는 뉘앙스로 반드시 했었어야죠. 왜? 이게 전제고 이게 결과니까요. 이러면 문제 거의 무조건이었죠, 항상. 이제는 이제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믿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등장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대부분의 물건이니까 뭐예요? 여기 사이드 잡혔을 때. 이거는 어떨까가 잡혔어야 돼. 근데 이게 딱 안 줘요, 지금. 이게 문단이 넘어가고 맨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작은 물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모르지만 요 이미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들어온 속도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라 이런 것들. 그다음 문단 넘어가면서 이 세 번째 문단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조금 바꿔주고 있어요.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에서 소유권을 바꾸는 거죠. 소유권의 양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사실 짬밥이 좀 생겼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이제 뭘 접근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매칭을 시켜주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양도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를 바가 없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어? 그림 했잖아. 그림의 매도자, 매입자가 됐었고요. 우리 CDS 프리미엄 때도 뭐 했어요? 보험의 판매자, 그 채권의 판매자와 매입자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보험의 판매자와 소비자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거 누구와? 이거를 받는 양수인. 그래서 여기 있는 도와, 매도자와 매수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파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런 거고. 파는 건 뭐예요? 이제 소유를 판단하는 거죠. 소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전제 조건이죠. 이걸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돼요. 유효한 양도 계약. 그 다음에 이에 더해서 소유권 양도를 뭐 해야 돼요? 공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읽었었나요? 얘네들이 뭐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또 전제 조건이죠. 자, 법이라는 건 항상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전제 조건, 이 스텝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and, 얼쏘잖아. 두 개나 돼야 돼. 그럼 문제 어떻게 난다고? 이거 하나만 했을 때 이동한다. 라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일부러다 이런 투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그다음 거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가 되는데 이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점유를 인도하는 점유인도를 통해서 공시가 되는데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계정과 반환권 양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투가 얼마나 친절한 투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점유인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까 전에 물리 이 직접과 간접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간접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점유인도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점유 계정과 그리고 두 번째가 방환 청구권 양도라는 구조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답이었게 아니었게 답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 불려고 보는 거죠. 설명하겠지.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서 이 점유 계정도 그죠? 이 반환 청구권 양도도 전부 다 우리가 뭘 하기 위함이야? 공시하기 위함이고 이 공시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쉬워지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는 연습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이제 조절할 수 있죠. 자, 이제 추상적이지. 그럼 이제 수능은 어떻게 해준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떨궈줘야 된다. 그래서 한편 아니야.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이 등장을 하게 되죠. A가 등장하고 사가 아니었는데 A가 등장하고 B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때 원래는 누구 거야? A가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얘가 원래
피아노를 갖고 있었죠. 근데 뭐도 갖고 있었어요? 소유권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피아노보다 먼저 뭐가 넘어간 거야? 소유권이 먼저 넘어간 거야. 소유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없어져. 근데 피아노는 아직 누가 갖고 있어요? A가 가지고 있는 거야. 소유권은 B가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떤 거 떠올리시면 진짜 좋냐면요. 이거 떠올리시면 진짜 좋아요. 아, 이게 점유는 바꿔졌는데 소유가 바뀌었구나 라는 뉘앙스를 이때 떠올리시면 진짜 잘하시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얘기들을 끌고 오고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이때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후 B는 A에게 사후로 돌려달할 수 있는, 즉 이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거, 이름을 바꿔줬잖아. 이거보다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라는 거 이꼴 소유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자, 전제 조건 나왔죠? 이렇게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를 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거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점유 계정이라고.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제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 반환 청구권 양도는 뭐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편 나오네요.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됐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취하였다고 합시다. C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에서 E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누가 등장해요? C와 D가 만들어지죠. 천천히 보죠.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여기 가방 여기로 봤네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천천히. 이때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차이점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누가 등장을 하게 돼요? E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E라는 사람이. 이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오늘 많이 구워지네. 누구에게? E에게 넘겨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C가 D에게 통지하여, 이런 거 다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전제 조건이거든. 통지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통지를 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요게 먼저라는 것도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해야만 이게 된다라는 느낌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없이 넘어갔다 라고 했을 때 되게 훌륭한 문제가 되거든요. 전제 조건들은 언제나 생각하시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가셔야겠죠.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쯤 또 한번 생각해 주는 거야. 아, 이게 다 뭐다? 점유, 간접 일대의 점유인도. 이거 다 뭐 하는 짓이다? 공시를 하는 거야. 아, 결국 주인은 누구야 지금? E. 결국 여기서의 주인은 누구야? E. 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다음 보죠.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뭐예요? 그놈의 법에서 맨날 나오는 원래는 이러면 돼. 원래는. 그죠? 근데 그 다음 넘어가면서 하지만 이럴다면 어떨까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도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애가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 사기친 거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있다 없다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점유로 공시하는 동산의 경우 자, 전제 조건을 잡혔어. 계속 주는 거야. 이거는 그렇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렇다.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세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인 경우? 저기 대부분의 물건인 경우.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저 양수인이 뭐예요? 충분히 뭘 했어? 주의를 했어요. 내가 그냥 무작정 지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얘기 맞나? 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을 했던 거예요. 뭐 등기를 떼본다던가 그의 그런 히스토리를 열람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뭐까지 해야 돼? 공시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선의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봐봐. 선의로 내가 취득을 하는 거야.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이 가정이랑 똑같잖아요. 이 가족이랑. 소유자가 아니라는 건 얘가 아니라 원래 누가 있었다라는 거야. Z라는 놈이 있었던 거야. 원래 그 피아노는 얘 거였다라는 거지. 얘 거. 근데 얘가 그걸 사기쳐서 얘한테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피해자가 두 명이 생기거든요.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과 그거를 산 사람. 그럼 이때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지. 그때 누구다? 얘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첫 번째 뭘 했었어야 돼? 이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가 뭐야? 충분히 주의를 했었어요. 세 번째가 뭐야? 공시했는지. 이 전제 조건이 있으면 누구 거다? 얘 거다. 누구는 좀 불쌍하지만 얘는 불쌍하지. 반대로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주인이다? Z가 다시 주인. 이런 식의 구도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게. 다만 항상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다만 색깔펜이 있다면 항상 이런 데서 찍어야겠죠. 근데 진짜 수능은 그냥 구조가 맨날 똑같아요. 원래 이렇거든? 다만 그러나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여기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할 정도로 확률이 되게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갖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이미지들을.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의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게 나왔잖아. 이걸로는 뭐가 못해?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이 짓을 다 해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피아노를 받았거든.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일 때는 점유 계정. 근데 그 뉘앙스를 봐봐. 뭐 중에는? 점유인도 중에서 얘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얘는 된다는 얘기야.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게 숨어져 있는 거야. 이 글의 뉘앙스에. 물론 확신은 하면 안 되지만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굴려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ETC가 더 나올 수 있지. 기타 누락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이미지는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면 Z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마지막 문단이죠.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의 취득의 옵션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의 취득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가 선의 취득을 하면 돼. 하지만 뭐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점유 계정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고요? 점유 계정일 때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대부분의 물건. 즉 저기 있는 공시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점유로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등기. 그다음에 등록.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되는 거죠.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사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비워놨던 여기 공간에 그거를 채워놓을 수 있으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했으면 좋은 거. 여기 그래서 여기가 여기 등록, 여기는 등기. 이거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뭘까? 결국은 다 돈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더 빡세게 걷느냐, 빡세게 걷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도요, 엄청 중요한 문단이에요. 왜? 법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했어요? 항상 말하잖아.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보호받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마인드를 장착하고 이 글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 선의 취득은 누구를 연맥이는 법일까요? 누구를 연맥이고 누구를 보호해주는 법이야. 여기에 거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보호해주는 법인 거야. 근데 이게 건물이요. 이게 차요. 5천만 원, 1억짜리, 10억짜리여봐.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지. 연필이면 상관없는데, 그래 인간적으로 반지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뭐는 문제다? 건물은 문제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는 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건 누구를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이거를 보호해주는 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법도 똑같은 법이잖아. 근데 다만이잖아. 원래 법은 얘를 보호해주는 거지만 다만이 붙는 순간 누굴 보호해줘? 얘를 보호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능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 뉘앙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왜냐면 결국은 이거거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거다라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데 바꿔주면 어때요? 아주 훌륭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되게 인상 너무 좋잖아. 원래 얘를 보호해주는데 사실 얘였거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뉘앙스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죠. 문제를 좀 봅시다. 잘 왔고 잘까요? 잘 갖고 넘겨보시죠. (1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맞으니까 조금 편하게 봅시다. 1번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그래서 그게 권리가 아닌 거지. 내가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점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점유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따시는 게 중요했고요. 2번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그냥 간접 점유를 하는 거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서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에서 이게 결국은 단정의 문제인 거고, 여기는 이제 뭐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의 문제로 가버리는 거예요. 뉘앙스 자체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그죠? 그래서 괜찮은 이해가 되는 거고. 3번 가방이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이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 2개였는데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틀리는 게 아니라 얘는 얘만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언급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유효한 양도 계약과 뭐가 있어야 돼? 공시가 있어야 되고요. 4번 가방은 대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뭐다? 점유이다. 5번 보죠. 가방의 소유권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뉘앙스를 봐요.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랑 같이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 펄소를 뭐로 바꿔주고 있어요? 온리로 바꿔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5번을 찍어내고 이제 넘기자. 이것도 썼죠?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번 쓰고 있고. 미리 좀 뽑아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2번 적절한 거니까. 자, 1번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틀렸죠. 이 글을 관통하는 이야기죠. 이 물리와 간접적인 이야기들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간접 점유라는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를 푸는 구조가 뭘까? 이게 이제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가 그 한 장이잖아. 모두 뭐라고 본다? 점유라고 보고, 그 점유는 뭐를 만든다? 소유권 공시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또 얼쏘 때린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뉘앙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된다. 이것도 뭐의 문제예요? 가능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직접 점유하면서 뭐야? 내가 직접 들고 있으면 되잖아. 이거와 이게 같은 경우 내가 소유도 하고 점유도 하는 경우는 간접 점유자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지워야 되고요.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여태까지 이 얘기를 관통하는 이야기였고. 자, 5번이 틀린 이유 한번 봅시다. 맞는 이야기 한번 봅시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한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를 보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1번이든 2번이든 다 똑같은 말인데 결국은 내가 소유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소유권 공시가 필요해. 이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점유가 필요하다고. 근데 점유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둘 다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뭐는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어렵게 5번으로 그냥 풀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반응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3번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적절한 거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2번 볼까요? 니은은 기업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무슨 얘기겠어? 여기 이쪽 얘기인 거죠. 이 조그만한 것들은 누구를 보호해주는 거야? 누구를? 이 거래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호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비싼 거 등록과 등기로 하는 애들은 누구를 보호해준다? 얘를 보호해준다. 이 뉘앙스를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그런 식의 답으로서 우리가 2번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뭐 사실 근데 이 문제 여러분들 이제 이쯤 되면 포인트는 4번 정도였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푸는 거 보시니까 크게 오류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4번이었다. 문제는 실제로 오답이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이거 답이 4번인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4번이 아니고 왜 3번이 갔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한번 보면 되는데 여기를 지울까? 여기를 지우자. 여기를 봅시다. 천천히 보자고. 얘만 하면 돼. 자,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갑이 등장한 거죠. 을이 등장한 거죠. 얘가 금반지를 갖고 있었어. 금반지를 갖고 있었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얘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을한테 뭘 넘겨줘요?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넘겨주려고 합니다. 유효한 계약을 했네요. 갑과 을은 갑이 이 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럼 이미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을까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다만 청구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을 때 이 갑과 을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와 되게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점유 계정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얘한 계약은 점유 계정입니다. 이렇게 딸 수 있겠죠. 이게 수능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준 다음에 새로운 상황 던져주고 이 던져준 상황이 뭐와 가장 유사하냐. 방충망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DS도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그래서 전제조건. 그래서 얘 잘못 있다 없다? 잘못. 충분히 뭐에 대한 전제조건이 만들어졌다? 이 선의 취득의 전제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을은 일주일 후 변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을은 변과 뭘 계약했어요? 소유권 양도.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그리고 갑에게 통지까지 했네요.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반환 청구권 역시도 어디로 넘어갔어요? 여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다? 반환 청구권을 뭐 했다? 양도했다.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얘가 청구권이 있었게 없었게? 애초에 얘는 청구권 자체가 없었던 애야. 왜냐면 내가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거래를 통해서 얘가 뭐가 생긴 것 뿐이에요? 반환 청구권이 생겼어요. 이미 이 권리가 지금 생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는 작업이 점유 개정이에요. 점유를 개정, 다시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뭘까요? 이 과정은 물론 똑같아 보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 반환 청구권을 어떻게 하는 것 뿐이에요? 넘겨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생성된다와 옮겨진다의 뉘앙스로도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뉘앙스들. 또 이 관점에서. 근데 아까 전에 다만 있었죠. 다만. 다만 뭐예요? 이거죠.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선의 취득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오류가 뭐가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안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얘한테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이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과 2번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는 거든요.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과정들이 다 합리적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얘기였고 2번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였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지만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걸로 가능했었죠.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기꾼이 아니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계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3번, 4번, 5번인 거죠. 자, 3번 봅시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던 이 소유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없었으면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이거 된다고 했었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 밑줄 쳐야 될까요?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밑줄을 치십니다. 을이 가진 소유권. 이게 되게 웃겨. 소유권이 여기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소유권을 가져요. 그게 이 작품의 포인트인 거거든요. 얘는 잘못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받게 돼. 이게 선의 취득이에요.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피해자가 생겼을 때만 가능한 거고 한 명일 때는 또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 건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한테 소유권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유권 갖는 거 맞아요. 얘는 소유권이 갖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소유권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넘어가지 않는 그게 우리가 아까 전부터 이제 잡았었던 다만 이쪽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게 바로 4번이었어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봐봐. 얘는 지금 뭘 넘긴 거야?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뭘 넘겼어? 반환 청구권을 넘긴 거야.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거든. 이거랑은 이제 다른 결로 내가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소유권은 없어. 그래서 요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면 그냥 어떻게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지성으로 요거 하시면 돼요.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된다. 까지만 생각하고 푸셔도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얘가 소유권이 있다 없다는 이미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3번 4번 때문에 이제 신나게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5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얘는 뭐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양도였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가능했었고 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뭐였지? 선의 취득이었기 때문에 점유 개정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없이 이렇게 했으면 얘 소유권 가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뭐니까? 점유 개정이었습니다. 이게 법의 참 재밌는 세계인 거죠. 어차피 똑같은데
법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를 연맥이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더 못 살게 괴롭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이때는요 얘의 잘못을 조금 더 보는 거예요. 네가 조금 더 왜? 한 걸음 정도는 네가 신경을 좀 더 썼으면 그래도 네가 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얘를 고민을 하지 얘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잘못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까지 알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낮아. 그거는 좀 너무한 이야기다 라고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법지문의 제일 어려운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거를 수능장에서 이해하고 푼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나 됐을까 그런 이야기고. 근데 이때 그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풀었어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정규 규정이고 안 된다라고 했었다. 그래서 이결로 풀었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지문은요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은 그 비례 부분만 조금 볼 텐데 하나 넘겨볼까요? 기술 봅시다. 기술 봅시다. 이것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풀어오시는데 그놈의 보기 문제가 좀 어려웠죠. 이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아,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말을 참 안 듣는 거야. 제발 작은 글씨 좀 읽고 보기에 작은 글씨 좀 있고 제발 별표 써 있는 것 좀 제발 단어 좀 찾아보고 제발 앞부분의 줄거리도 읽고요. 아니 왜 안 읽는 거야 도대체. 꼭 읽으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할까? 금방 하는데 우리 세미 버전으로 가볍게 읽어볼게요. 세미 버전으로. 첫 번째,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의 위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위치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고요.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위치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랑 뭐로 나누겠다?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로 나누겠다. 한 이 정도로만 분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 절대 위치는 뭘 얘기하는 거고 위도, 경도라는 물리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상대는 뭐예요? 좀 추상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얘가 어디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실외에서는 해서 여러분 뭐 느꼈어야 될까? 두 번째 문단 넘어가면서 이게 실외와 실내로 구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참 좋아요. 두 번째에 이제 실내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실내 이야기를 먼저 왜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죠. GPS나 IMU. 그리고 항상 뭐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여기가 대강하게 읽으셔야 된다고. 이거에 대한 대칭점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GPS는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고요. 우리 오차 누적 X. 몇 정도겠죠? 오차 누적 X. 그럼 여기 뭐 나오겠어? 오차 누적 10 이거 나오겠고. 그러나 전파 지연으로 접속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이제 문제점. 이게 장점이고요. 이게 장점으로 나왔고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잠깐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IMU는 내장된 센서로.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장 보이시나요? 내장. 이 GPS의 포인트는요. 이게 위성이에요, 위성. 그러니까 얘가 뭐야? 외부에서 따는 거야. 위성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쏴주는 거예요. 근데 이 IMU는 뭐예요? 내장이야, 내장. 이 핸드폰에 있는 위치가 잡힌다라는 거지. 안쪽에서 이제 굴러간다는 얘기인 거고.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런 뉘앙스. 그래서 위치를 기준 상대 위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이거 뭐였잖아요. 여기 대칭이죠. 측정은 되게 뛰어날 수 있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지게 됩니다. 오차.
이거 순식간에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터널이나 그런 거 아닐 때, 좀 개활지에서는 GPS 쓰다가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IMU를 쓰는 식으로 이제 정확성을 올리는 기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실생활을 반영할 수 있겠죠. 자,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로 넘어가요? 실내로 넘어가겠죠. 실내로 넘어갔죠.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하는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콘 등장했고요. 실내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되어 설치하여, 생각보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속성을 하나 던져줬는데 뭐 집었어야 돼? 고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얘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가? 다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어. 얘가 고정되어 있느냐, 움직여지느냐도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단 말이야. 원래 얘기하는 거. 얘는 이제 항상 생각해두고. 고정되어 있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 제발 이런 거 할 때 이 비콘이 뭘 보내? 신호를 보내는데, 자, 단어 키워드들 좀 볼게요. 첫 번째,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 신호에 뭐가 있어요? 식별 번호와 위치 번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 이미지 만들려고 했었죠. 누가 뭐를 누구에게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기술에서 엄청 중요해요. 이게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 제발 물리화해서 한 번에 이해하기에 도움을 청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내는,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 주기적. 이거 반대말이 뭘까요? 뭐 간헐적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만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항상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보내고 그 신호에는 식별번호와 위치 번호가 있다. 비콘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이것도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동일한 세기. 이거 쓴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라는 얘기를 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세기를 바꾸는 이제 옵션이 만들어지죠.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 약속했잖아. 뭐 나오면, 비례 나오면 무조건 잡기. 저거 바로 찾아야 돼. 바로. 그리고 내가 이 비례를 안 쓰잖아? 그럼 의심해봐야 돼. 내가 뭔가 하나를 놓쳤구나. 비례를 안 쓸 수가 없는데 내가 그냥 넘겨버렸구나. 뭐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그냥 너무 당연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었다. 그런 식의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다? 비례는 활용하게 얹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뭘 잡을 수 있어요? 거리가 걸수록, 그 다음에 장애물이 많을수록. 좀 신경 써서 쓰세요. 저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올해 수능도 똑같아요. 이거 대충 썼다가 문제 풀 때 방향 화살표 이거 잘못 딴 거야. 그럼 그냥 틀리는 거야. 다 이해해놓고 상승인데 하강으로 따고, 하강인데 상승으로 따는 순간 틀려요. 이게 단순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수능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이게 영약해져. 점점. 우리 두 번째 나오는 그 CDS에서도 두 번째 이러잖아. 위양성, 음양성 때도 똑같았잖아. 그냥 안 주고 한번 비틀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생각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말기가 이 비콘 신호의 도달거리 내로 진입하면, 자, 전제 조건 보이세요? 원래 얘는 그냥 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호 거리가 되는 거에 계속 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얘가 그 신호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거리 내로 진입합니다. 아까 전에 뭐였어? 이 고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 단말기가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의 이미지 때문이라도 저는 고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그래서 여기
여기 단말기가 있고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수신기가 있는 거죠. 이때 뭘 받는 거예요? 이 신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쓰는 걸까요? 이것도 다 경험들입니다. 수신기 단말기 안에 있잖아. 근데 문제 어떻게 나오게? 비콘 안에 수신기가 있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 이거 어떻게 내면 될까요? 이거 이렇게 내면 돼요. 이렇게 내면 실제로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 때문이라도 좀 해주시고 볼 거야. 이번에 3월 때 지금 하는 얘기들 걸려온다. 6월 때 걸려온다.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틀려도 되는데 그 과정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눈으로만 풀다가 틀리잖아요. 그럼 그건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준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때 이 신호를 가지고 2차원이라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해요. 3차원도 나올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 2차원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또 파생이 되겠죠. 첫 번째가 근접성. 이제 하나하나 따면 되겠죠. 근접성. 단말기의 비콘 신호를 시동하면 해당 비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하게 됩니다. 포인트 나왔죠? 해당 비콘. 이거 적는 거를 아까워하지 말아요. 이거 적는 순간 한 문제가 풀렸을 거야. 얘가 근접성이니까 얘였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거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됩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여러 비콘을 수식했을 때는 가장 강한 거. 많았을 때는 가장 강한. 이런 구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3변 측량 기법이라고 등장하네요. 3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을 합니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단짐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렸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학생을 판단할 때 있어서 이 학생이 센스가 좀 있다. 내가 수능이 조금 어려워져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있겠다. 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글들을 이걸 하라고 요구하는 글들이 몇 개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글 자체가 이거를 요구하는 글인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도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 중심을 갖는다. 실제로 이거 보기 그림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답니다. 이미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위치 지도 기법. 그리고 지금 이 뉘앙스가 올해 수능의 뉘앙스에 살짝 나옵니다.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눈대요. 그래서 공간 나눠야지. 원래 이런 이미지가 원래 잡혀야 되거든요. 맵핑이니까. 공간을 나누고요.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을 해. 기준점. 설정하고요.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콘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x가 뭐야? 이 점. 이 비콘이 그죠? 비콘이 여기 기준점. 기준점에 하는 이 신호의 세기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까지는 바라지 않아. 하지만 이런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가? 비콘이. 누구에게? 기준점에게. 이 신호의 세기와 비콘의 식별부분. 아까 전에 했었던 얘기거든요. 이거야. 똑같잖아. 이걸로 가지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는 세기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고민할 수 있어요? 식별, 번호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습니다. 봐봐. 이 신호의 세기와 이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거야. 이 작업이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되고요. 모두예요. 특정 위치에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여기 걸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에 비콘의 식별 신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 단말기, 이 비콘이 이게 이제 뭐예요? 사전 작업이고 이제 비콘이 누구한테 이제 뽑는 거예요? 단말기한테 뽑는 거예요. 이때 뭐 있어요? 이거 있잖아. 이 신호가 있었잖아. 이 신호를 이제 어디다 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도 뭐가 달라요? 처음에는 뭐예요? 비콘이 어디로 다이렉트로 보내? 서버로 다이렉트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걸 다 저장해 놓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예요? 후작업이. 단말기가 어디에 물어보는 거야?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거 받았거든? 이거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그래서 뭘 보내줘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 찾아서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거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보내고, 누가 보내고, 뭘 보내는지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럼 답이 하나가 엄청 쉽게 풀려요. 바꾸면 되니까. 이 신호를 여기로 바꾸는 순간, 이 기준점 얘기를 여기로 바꾸는 순간 달라져요. 물론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기술이 제일 어려웠던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철저하게 문돌이니까. 저는 경제도 전공했고 철학도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비문학들이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한 지문, 과학 지문이라든지 기술 지문을 저는 힘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한 지문을 30분 동안 굴리면 어지간하면 다 풀어.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줄어요. 어차피 구조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언어 영역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생각하는 건 요구를 하는 거야. 이 정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은 기술이나 과학일 때 좀 울면서 해야 돼. 찾아보고 막 삼투압 나오면 삼투압 찾아보고 요번에 막 채권 나오면 채권 찾아보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찾아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 지문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핸드폰을 찾아볼 거 어떻게 찾아볼 거야? 나중에 막 비트코인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막 정보가 나오고 나중에 수능에 이제 모델링이랑 렌더링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이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될 텐데 한번 볼까요? 반만 좀 보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뭐 찾아보면 다 너무나 매력적인 얘기들이라 그냥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9번이었습니다. 이걸로 해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9번이니까 9번도 보자. P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했어요.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뭐래요? 거리. 즉 얘가 뭐야? 거리. 얘가 이 단말기가 이 비콘의 거리감을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깝고 중간이고 제일 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거리와 이 신호의 관계를 네가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항상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만 줬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번을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사고가 납득이 돼야 이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리가 멀다라고 인지한다라는 건 신호 세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하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신호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강하는 건 가깝다라고 인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보는데 두 번째,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장애물. 이 전제 조건 보면서 여러분들 아까 뭐 땄었어야 돼요? 여기 땄었어야 돼요. 지금 비콘 3이 억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열심히 시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뭐에 막힌 거예요? 장애물에 막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A라는 정말 미스리가 원래 이 정도 거리. 근데 여기에 장애물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얘 세기가 약해지겠어? 강해지겠어? 약해집니다. 그럼 원래 여기에 있는데 얘는 신호가 약하니까 여기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존나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애물을 없애주면 어떻게 될까? 세기가 커지겠고 거리는 어떻다고 느끼겠어요? 가깝다고 느껴지겠죠. 그 여러분들 시험지 봐봐.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없으면 무효야. 이 그림이.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썼었던 거 뭐예요? 이거 있잖아. 원래 여기 점이었지. 근데 이제는 어디 찍기로 했어요? 중간으로 가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 찍혀 있었던 이 점이 줄어들면서 겹치는 점이 없어져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어디로 가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이야기가. 그래서 피콘 3으로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풀었으면 무효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첫 번째, 이건 무조건 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문제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단 반성을 해야 되겠어. 찾고 있으면 안 돼. 이미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려고 시도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냥 안 주는 거야, 그냥 세기와 거리만 주면 쉬웠어. 근데 이거를 한번 비튼다라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이거 기반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포인트들은 다 잡아드렸으니까. 답 나왔다고 제발 넘기지 마. 진짜 다 1, 2, 3, 4, 5번 다 중요한 어휘들이거든요. 정확하게 OX 집어내면서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학 한번 보도록 합시다.